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자, 이제 엔화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가 엔화의 역사와 또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그 배경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를 사는 게 맞는 선택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결국은 달러의 환율을 전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는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리스크 온 오프. 여전히 그 성격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통화 정책 차이. 네. 금리 차, 뭐 볼 수 단기 있겠네요. 금리 차. 네. 일단 미국의 스탠스도 중요하고, BOJ의 스탠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엔화에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성장률 격차.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엔화는 워낙 성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성장 격차에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모든 통화를 분석할 때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경상 부분의 수지, 네.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엔화를 볼 때는 해외 투자를 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로 연저를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자고 하면서 해외 투자를 엄청 드라이브했고, 그렇죠. 일본의 국민연금 GPIF한테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라. 네. 그리고 해외 채권 투자할 때도 환해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뭐 이런 무조건 엔화를 강세로 가는 모든 강안을 방구했던 거고. 그래서 해외 투자 강가 좀 많이 나갈 것 같냐, 적게 나갈 것 같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것 같아요. 엔화를 움직이는 요인들은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일단 최근 현황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엔화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 무색하게 작년도 이제 달러 대비 네. 그 통화 절상률 1등부터 주요 통화 꼴찌까지 줄을 세어보니까 엔화가 꼴찌더라고요. 네. 다른 뭐 남아공 랜드, 브라질, 네. 해안 이런 통화보다 더 약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리스크 온 분위기가 유지가 된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차 변수가 외환시장에 작동을 다시 하기 시작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년 금리를 일단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작년 한 여름부터 6월부터 일단은 연준이 뭔가 좀 테이퍼, 그렇죠. 통화정치 정상화 얘기를 꺼냈죠. 정상화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달러의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 온과 또 이제 금리차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뭔가 리스크 모드가 생겼을 때 엔화를 무조건 강세로 봐야 되느냐, 근데는 좀 과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일단 아베 그 금융위기 이후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경쟁자가 많아졌다. 저금리부터 시작해서 저금리에다가 이 차트 보시면 대외 순자산 국가들이 독일도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 독일 자산도 엄청 늘었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직 규모로는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14년 이후로 순자산국이 됐고 늘어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 저물가. 지금은 이제 물가 오른다고 난리긴 하지만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이런 이제 나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로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한때 주가가 빠졌을 때 유로도 워낙 뭐 저금리에다 경상학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그렇죠. 주가 빠졌을 때 유로 강세. 그렇죠. 그게 아직 패턴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는데 일시적으로는 그 요인 때문에 유로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굉장히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그런 배경에서 나타나는 거네요. 엔화의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의 통화 정책인 것 같아요. 이제 아베노믹스 이후로 핵심은 연저, 그리고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연초에 1월 초에 막 외신들에서 일본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1월 이제 BOJ 회의, 일본 그 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뭔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구로다 총재가 우리 그런 논의한 적도 없고 우리는 아직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사실 일본도 지금 유가가 올라서 수입 물가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코어 CPI를 보시면 그 일본이 미국하고 유로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는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일본도 올라가긴 그쵸. 하지만 코어 CPI가 결국 잠재된 성장력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너무나 낮고 BOJ가 뭔가 정상화를 하기는 아주 먼 얘기 같다. 결국은 BOJ는 당분간 계속 완화적일 거고 엔저를 드라이브 할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엔화가 엄청 강해지기는 뭐 어떻게 보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시 개입을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인지 어쨌든 과거보다는 안전자산 역할이 많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앞서 이제 엔화를 움직이는 요인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요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제 금리차와 달러 엔인데요. 사실 이게 10년 금리예요. 10년 금리. 네. 아까는 2년 금리 보이셨었는데. 네. 사실 이게 성장을 보여준다고 예전에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16년부터인가요? 일본이 YCC라고 해서 네. 10년물 금리를 0%에 고정시키는 네. 통화 정책을 네. 해도 안 되니까. 네. 시작이. 그렇죠. 그러면 재정 지출 막 해도 사실은 이자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0% 양상이고 네. 거의 그냥 무이자 대출로 그쵸. 해서 막 돈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작년 초부터 해서 일본, 미국 2분기에는 잦아들긴 했지만 장기 금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했고 올해 역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10년물 금리도 통화 정책을 보여주면서 네. 달러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 최근에는 2년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10년 금리도 같이 올라줘야 달러도 좀 확실한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 차이가 이렇게 환율에 더 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격차인데요. 일본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파란색 그 영역이 미국 빼기 일본의 GDP 성장률이거든요. 네. 보면 미국이 엄청 잘 나온다고 해서 달러 환율이 잘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미국과 일본의 성장 격차가 달러 환율에 특별한 변수가 못 된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뭐 통화 정책 차이, 리스크 온오프, 다른 자금 플로우. 네. 그래서 올해 일본 성장, 미국은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일본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엔화의 강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해외 투자의 흐름은 사실 작년에 뭐 엔화가 10% 정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해외 투자는 작년에 별로 안 나갔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우리하고 중국은 20년, 21년 해외 투자, 주식 투자 엄청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 한 가지는 2006년, 7년 그때 이제 금융위기 전에 우리는 뒤늦게 다 뛰어들었다가 주가 폭락하고 반토막 되고 10년 기다렸다가 원금 찾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때 2007년, 8년부터 차익 실현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미 2000년 초반부터 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둬서 차익 실현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사이클하고 일본의 투자 사이클이 약간 선순환되고 있다. 이미 그게 2000년부터 만들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또 보시면 19, 20년, 21년에 해외 주식, 이게 밑으로 가면 회수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오히려 회수하는 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채권 투자는 워낙 또 해외 금리 낮다 보니까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뭐 작년에는 별로 안 나갔는데 음. 조금 만약에 증시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 금리 오를 거니까 뭐 일본의 보험사들라든가 그런 금융기관들이 해볼만 한데 또 이 사람들이 환율도 보면서 투자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예를 들면 105엔 밑에서 우리는 해외 채권 투자 집행을 많이 할 거야. 이런 계획들. 또는 115엔이 넘으면 우리는 해외 채권 투자 일단 멈출 거야. 이런 뭐 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환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레벨이 유지가 되면 일단은 아주 적극적으로는 네. 못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나 약세를 엄청나게 드라이브 할 만큼 해외 투자가 나을 것 같진 않다. 예, 아베노믹스 이후에 예나 약세를 드라이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경상 부문 플로우를 보시면 경상수지 흑자가 20년, 21년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대네요. 네, 우리랑 반대로. 그렇죠. 네. 아베노믹스 하면서도 일본 여행이 엄청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제가 보통 우리가 15, 16년도 달러 환율 엄청 낮을 네, 때 네. 그때 저도 일본 많이 갔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해외 여행객 덜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서비스진의 적자가 좀 더 커졌네요.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네. 일본이 원유 수입이 전체 수입액 중에 10%가 넘더라고요. 15% 정도. 네. 우리도 뭐 네. 거의 20% 가까이 되죠.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네. 상품 수지 흑자가 음. 좀 줄어들고 네. 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이 이 정도 레벨을 만약에 유지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행객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 것 같진 않고 경상수지 흑자는 별로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죠. 네. 그래도 이제 소득 수지는 일본은 어차피 소득 수지로 버티는 네. 경상 흑자잖아요. 이게 네, 바로 이제 네. 진짜 찐부자의 모습인데. 그렇죠. 일 안 하고 투자한 데서 돈을 월세를 받는 회수하는 그런 파란 막대가 소득 수지. 맞습니다. 소득 네. 수지가 네. 이자랑 네. 배당금 받는 그렇죠. 거. 네. 해외 자산이 순자산 국가이다 보니까 지불하는 것보다 받아오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소득 수지가 무역 수지보다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경상 흑자는 안정적으로 나기는 하는데 올해는 상품 수지가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을 보면 경상 흑자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또 일본의 경상수지는 아주 많을 때는 오히려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또 예나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네. 경상흑자가 엄청 많을 때도 네. 강세 압력으로 저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규모 경상흑자가 결국은 해외 투자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의 그 구조상에서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너무 많거나 또는 줄어들면 이제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라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올해 이제 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약세 압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미국하고 일본의 통화 정책 격차 때문인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엄청나게 약세로 갈 거냐는 해외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으니 일단은 제한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증시의 변동성이 생기면 엔화가 안전통화기 때문에 또 옌저를 막는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정보의 역할은 희석되긴 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엔화가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약세로 갈 것 같긴 하지만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사실은 올해 엔화를 살 이유가 네. 별로 없겠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안전자산을 사는 목적은 엄청난 리스크가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늘린다라고 네,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네.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네. 주식이 빠질 것 같으니 달러 예나를 사서 엄청 먹어야지 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돈 벌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렵죠. 네, 그건 네. 아니고 네. 올해 연준이
지금 소위 말하는 미국의 IB들의 뭐 CEO들 얘기하는 것처럼 6회, 7회 금리 올려서 네. 만약에 뭐 증시에 엄청난 변동성이 온다. 실제로 여기 옌원 차트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달러엔 차트가 아니라 네. 옌원 네, 차트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엔화를 투자하려면 달러엔을 하는 방법도 있고 원화로 엔화를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올라가면 이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진 건데 지난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엔화를 사서 이제 먹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올 것 같다,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 조금 편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네. 리스크에 대비해서 분산 투자하는 정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엔화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선물로 네. 직접. 그러니까 달러엔에 투자하는 방법과 네. 이때는 기본적으로 옌원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죠. 달러엔에 투자하는 방법은 해외 선물에서 엔 선물을 사면 네. 될 것 같고. ETF도 우리나라 네. ETF도 있긴 있죠. 네,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네, 거래량이 많은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ETF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환율이 통화 관련된 ETF가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환율의 변동성이 주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해외 선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엔원에 투자하시려면 달러 원하고 달러 원 선물하고 해외 달러 엔화 선물하고 요거를 이제 동시에 거래하시면서 환율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옌원을 투자하는 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매우 저점이었을 때 튀어 오르는 위기 때 그런 네. 경험들을 했었는데 네. 원화가 좀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해외 투자를 지금 엄청 많이 해서 네. 네. 계속 우리도 순자산국이 됐잖아요. 순자산국이 됐고 네. 막 우리도 해외 투자 계속 나가는 흐름에서 또 원화가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뭔가 네. 리스크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원화가 옛날처럼 확 약세로 간다면 엔원 환율이 많이 오르겠지만 만약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원화의 약세가 우리도 해외 자산을 회수하면서 그게 좀 제한된다고 하면 엔원 환율이 예전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 하신 분들은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경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엄청 네. 대박 먹을 수 네, 있겠다라고 네, 네.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통화 성격 변해가는 거를 또 잘 추적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외환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는 엔화 파헤쳐보기 과연 사야 될지에 네.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만약에 엄청난 리스크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근데 엔원보다는 네. 달러엔이 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율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유로와 엔화 파헤쳐봤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까요? 요즘 원자재 엄청 핫하니까 네. 호주 달러. 네, 호주 뭐 중국이랑도 연관이 있고 뭐 철광석 또 G10 통하고 하니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호주 달러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